나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옆을 돌아보니 한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낯선 얼굴보다 훨씬 더 낯설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규칙적인 숨소리는 내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공허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내 손에 익숙해야 할 결혼 반지가 없었다. 대신 탁자 위에는 작게 잘린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결혼 반지였다. 누군가 정확히 반으로 잘라놓은.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어제 밤 그에게 건넨 이혼 서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잘린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내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걱정 마요. 이제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제 밤의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어제의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모든 것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조이츄반탄 와보아칸. 내 이름은 김미란 45살이다. 이제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법원 문을 나서면서 나는 해방감 대신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10년간 나의 전부였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이도 없었다. 남편과 나는 그저 2명의 낯선 사람이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 결국 남이 되어버린 그런 관계였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오로지 남편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다. 나의 취미도 꿈도 심지어 나의 생각마저도 희미해져 갔다. 남편은 밖에서 바빴고 나는 집에서 혼자였다. 말라가는 화초처럼 나는 서서히 시들어갔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혼 후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내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 아침 나는 공허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아무런 감정 없이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 나의 존재는 마치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화분처럼 조용하고 무의미했다. 주말에는 더 공허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화초를 돌보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화초들은 내가 주는 물과 햇살을 받으며 싱싱하게 자라났지만 나의 마음속은 여전히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다. 텅 빈 집이 나를 맞았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시들한 채소들만이 있었다. 밥을 할 의욕도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짓눌렀다. 이혼은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더 큰 고독을 안겨주었다. 내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를 만났다. 나의 메마른 삶에 예기치 않게 비를 뿌려줄 사람을.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근처 단골 카페에 들렀다. 이혼 후 나의 유일한 사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었다. 싸부싸름한 커피 향이 텅 빈 마음을 잠시나마 더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았다. 나는 겨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커피가 엎질러지며 흰 셔츠를 입은 남자의 가슴팍을 적셨다. 하필이면 하얀 셔츠였다. 그리고 하필이면 너무나도 근사한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보고. 나는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냉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만큼 감정이 없어 보였다. 그의 눈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더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운 시선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커피 자국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세탁비 청구하세요.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세준, 주 JYP 대표이사. 명함의 직함이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순간 멍해졌다. JYP는 내가 다니는 회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큰 대기업이었다. 나는 겨우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명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명함을 잊고 살았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 차가운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가 나를 위축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미란 SC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네 하고 대답했다. JYP 강세준 대표이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 김미란 씨를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세탁비 때문에 나를 찾다니.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가 왜 나를 찾는 걸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가 지정한 장소는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의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모습 그대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셨군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세탁비 때문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나는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자르고 다른 것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착용했던 잘린 결혼 반지였다. 나는 경악했다.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지? 어떻게 그가 이걸 가지고 있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반지는 잃어버리셨더군요. 그리고 이것도 그는 내 앞에 이혼 서류 사본을 내려놓았다. 서류에는 나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졌다. 당신이 저에게 처음으로 온 날, 전 당신을 발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당신은 이혼 서류를 들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나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쏟아지는 비가 나의 눈물을 감추어 주었다. 나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다. 나는 그날의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했을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았다. 그것도 빗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나는 당신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이혼한 나를 그리고 나의 절망을.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자유롭게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세준이라는 폭풍이 조용했던 나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그의 접근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거세졌다. 내가 출근하는 길에 그의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늘 따라붙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내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일부러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서는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며 대표님께서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회사 정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으셨네요, 김미란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로 배달되는 물건들도 점점 더 기이해졌다. 처음에는 고급 커피와 디저트였다. 그것이 곧 유명 디자이너의 옷과 가방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초판본 희귀 도서까지 배달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사무실 책상 위에 내가 키우던 화초와 똑같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싱싱하게 자라게 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의 일상, 나의 취미,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는 그의 행동이 점점 더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이것은
사랑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점찍어 놓은 듯한 소름 끼치는 소유욕이었다. 나는 그에게 따지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강세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당신이 다시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제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당신이 이혼 서류를 들고 비를 맞고 울던 그 순간부터 당신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구원자 그는 내가 겪은 고통을 보고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그의 솔직함에 알 수 없는 혼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내가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 서류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상사는 나를 추궁했고 나는 절망했다. 이혼 후 겨우 얻은 내의 일터마저 잃을 위기였다. 그때 강세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류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목소리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당신이 보냈습니까? 당신 짓이죠.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의 도움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고 당신의 전남편이 당신의 이혼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회사에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남편이 그런 짓을 벌였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약하고 혼자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나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찾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과 소유욕을 동시에 느꼈다. 무엇을 원하세요? 나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세요. 나는 망설였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류를 찾고 싶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류는 깨끗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에게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는 약한 모습으로 홀로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삶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의 소유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지켜주려는 깊고
강한 보호 본능 같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조금씩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강세준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무작정 찾아오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점심은 드셨나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회사인가요?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연락을 피했지만 그가 나의 안전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메시지에 점점 익숙해졌다. 나의 텅 빈 휴대폰 메시지 창에 그의 이름이 뜨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나를 불러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아늑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그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내가 이혼 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상처를 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남편에게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다.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는 늘 바쁘다고 했다. 바쁜 와중에도 다른 여자와 외도했다는 것을 나는 이혼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그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그는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넌 어차피 내 삶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나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그 말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울 힘도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나는 해방감 대신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당신은 혼자였군요. 마치 나처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바쁘셨죠. 저에게는 늘 비서와 가정교사만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죠. 나는 두 분에게서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밖에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가 사실은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니. 어린 시절의 아픔이 그를 차갑고 소유욕 강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다. 그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의 소유욕은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외침이었다. 나는 늘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넣으려고 했죠.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의 절망적인 눈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처럼 혼자 남겨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외면 아래 숨겨진 상처와 진심을 보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깊은 공감이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만들어낸 공허함은 똑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웃어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운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나의 초라한 과거와 그의 화려한 현재는 너무나도 달랐다. 우리의 관계가 과연 세상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여 줄까? 나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함께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현실의 벽을 느꼈다. 강세주는 나의 불안을 눈치챈 듯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걱정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공간은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주인이 없는 성처럼. 그는 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늘 혼자 식사를 했고 혼자 놀았다고 했다. 그의 화려한 집은 그의 고독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그를 위해 요리를 했다.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다. 그가 식탁에 앉아 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맛이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차가운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 숨겨진 상처 입은 아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의 소유욕을 충족시켜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의 곁에 있어 주려는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나의 사랑이 필요했고 내게는 그의 보호가 필요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세준의 아버지인 강태호 회장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는 강세준을 불러 호통을 쳤다. 네가 미쳤느냐 그 나이 많은 이혼녀가 너의 무엇을 보고 내게 접근했겠느냐. 분명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 테다. 강 회장은 나를 천박한 꽃뱀이라며 모욕했다. 강세준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강 회장은 나를 찾아와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곁에서 사라져라. 더 이상 내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나는 그의 모욕적인 행동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나는 정말 강세준의 돈을 노리고 그에게 접근했을까? 나는 그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가 아닐까? 나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강세준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은 왜 늘 저를 혼자 두는 겁니까? 당신은 왜 제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외쳤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강세준에게 우리 헤어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내가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강세준은 나의 두 손을 붙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다시 절망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다시 어린 시절의 고독과 외로움을 보았다. 나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구원이자 그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원이자 나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겨내야 할 거대한 투쟁이 되었다. 강세준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기있다. 강태호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나를 해고시키려 했고 언론의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나를 돈을 노린 이혼녀로 매도했다. 인터넷에는 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넘쳐났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 하네. 명품 가방 하나 얻으려고 몸이라도 팔았겠지.
모르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울었다. 하지만 강세주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비난을 대신 맞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섰고 언론에 우리의 관계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해명했다. 저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랑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나는 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나는 이미 수십 년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의 절박함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소유욕은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우리는 강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강 회장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강세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너의 모든 직함과 재산을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놓아주겠다. 그의 제안은 잔인했다. 그는 강세준에게 나와 그의 삶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강세준에게 말했다. 세준 씨 포기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하지만 강세준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의 용기에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세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나를 위해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저 작은 꽃가게의 주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화분을 정리했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나도 그와 함께 꽃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궁금해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강세준 대표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 둘의 삶을 살았다. 강세준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는 소식은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특히 강 회장은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우리를 가문의 수치라며 모멸감을 드러냈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강세준은 아버지가 자신을 영영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았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희생이 너무나도 커 보여 마음이 아팠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꽃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다. 우리는 함께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강세준은 꽃을 만지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의 손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는 꽃의 이름을 외우고 꽃말을 공부했다. 손님들에게 꽃을 추천할 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꽃가게 문이 열렸다. 강세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다. 강세준은 어머니를 보고 달려갔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강세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신다. 제발 다시 돌아가렴. 그 자리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넌 알지 않느냐. 강세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자리는 이 사람의 곁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합니다. 강세준의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울면서 강세준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디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세준 씨 곁에서 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힘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그녀 또한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다. 이후로 강세준의 어머니는 종종 몰래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놓고 가곤 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닌 따뜻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세준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이 꽃을 보니 너의 어머니 생각이 나는구나. 그녀의 편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강세준과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우리가 키우는 꽃들은 우리의 사랑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강세준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곁에서 웃고 울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꽃가게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들을 골랐다. 강세준은 꽃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나는 꽃의 색깔과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꽃을 다듬고 꽃다발을 만들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강세준은 더 이상 차가운 정장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었고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꽃다발을 손님에게 건네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이혼 후 나의 삶은 무의미했다.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강세준을 만난 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꽃을 통해 나는 다시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아니었다. 그저 나 김미란이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강세준은 나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내가 이전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작은 행복조차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그의 도움으로 나는 꽃꽂이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명 없었지만 나의 열정과 강세준의 진심이 통했는지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나를 꽃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강세준이 나의 그림을 그렸다. 그는 내가 꽃꽂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나의 이마에 주름이 생겨도, 나의 손이 거칠어져도 그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삶을 구원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치유였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한 우정 같았고 깊은 연민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메워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또다시 깨질 위기에 처했다. 강세준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세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받고 싶어 했을 뿐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보세요. 당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는 망설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당신이 가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행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강세준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며칠 뒤 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이 미안하다고 했다니 아베오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모욕했던 것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그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화해와 치유를 가져온 기적이었다. 강 회장은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강세준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고 나는 그에게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싸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강 회장은 점차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우리의 사랑이 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것이다. 강세준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몰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우리 꽃가게에 들러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 꽃이 너를 닮았다. 아름답고 강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칭찬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세준은 이제 예전의 차갑고 소유욕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곁에서 웃고 농담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냈다. 나는 그의 변화에 감사했다. 그의 변화는 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도 더 이상 이혼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강세준과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키우는 꽃들이 나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나의 삶도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우리의 꽃가게를 찾아주었다. 우리의 꽃가게는 작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꽃을 사면서 우리에게 두 분의 사랑이 참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꽃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강세준이 만든 파스타는 조금 짰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마치 흑백 영화 같았어요. 강세준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은 색깔을 되찾았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의 구원자예요.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한 우정 같았고 깊은 연민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메워주었다. 그날 밤 나는 강세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의 사랑,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을. 우리의 아침은 늘 똑같았다. 강세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꽃가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저 나의 옆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평범한 남자였다. 오늘은 어떤 꽃을 들여올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요. 그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좋아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사랑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다. 내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흔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대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놓쳤지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것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향과 맛을 내는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매주 우리 가게에 들러 꽃을 사가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미란이라고 부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이제 그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강세준의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강세준과 그의 부모님을 통해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이혼은 나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강세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을지 생각하며 감사했다. 그는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되찾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키우는 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피어났다. 비바람을 맞고 햇살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꽃가게 문을 닫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강세주는 창문을 닦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이제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부드러운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우리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그를 만난 후 시작되었다.